봅시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강입니다. 23강에서는 2절 불확실성에서의 투자 분석을 이어서 하는 건데요. 포트폴리오 분석과 재물 에버리지 효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자산의 결합이다. 자신의 자금을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두 개 이상 산다. 그러면 수익률 희생 없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어떤 위험이냐면 총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결국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봐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간 종목 간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크니까 그런 종목들로 구성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 있는데 효율적 프론티어와 개별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이 있을 거고 거기 접하는 점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2절에서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의미를 보면 이 제임스 토빈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자산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말을 한 게 기자들의 질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것이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을 지금 세 바구니에 나눠 담았어요. 한 바구니에 이 계란들을 모두 담아 놓으면 이렇게 해서 가다가 넘어지면 다 깨지지만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어때요? 이게 스톡마켓이고 프로퍼티 부동산이고 인스턴트 액세스 해가지고 뭐 정기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어느 하나가 깨져도 나머지는 살아있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자산을 조합을 통해 분산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기대 수익률 희생 없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보신 그림인데 이게 이제 대신 포트폴리오입니다. D 포트폴리오, 이게 ABCD가 개별 자산이 아닌 포트폴리오예요. 두 개의 자산으로 묶인 포트폴리오들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 또 마찬가지 지배 원리가 성립돼서 B, C를 기각하고 A하고 D는 개별 투자자의 선호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도 각각 포트폴리오를 이제 측정해서 이러한 효율적 전선을 얻어내야 되겠죠. 근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하면 돼요. 예.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1회 문제를 잠시 후에 이제 보면 되는데 21회 문제에서는 ABC 세 개의 부동산이 있죠.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 부동산은 호황일 때 6이고 불황일 때 4이다. 각각의 확률은 50%다. 그러니까 가중평균하면 얘는 3이고 2죠.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5%죠. 그러니까 얘는 5%의 수익인데 근데 투자 비중이 20%니까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한다 이거고요. 그럼 1%죠. 그리고 얘도 4고 절반이니까 얘는 절반이 2죠. 그럼 6%고 근데 투자 비중이 30%입니다. 그러면 1.8%, 6, 38이니까. 그리고 얘는 호황일 때 절반 확률이니까 5고 얘는 1이고 더하면 6이죠 얘도. 그런데 확률은 50%나 되니까 얘는 3%다. 6, 5, 30이니까. 그러면 3, 4, 5.8%가 되겠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구성하고 있는 개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각각의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결과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계산 문제로 낼 수가 없겠죠. 이거는 공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개념만 잡아보면 개별 자산의 위험과 투자 비율,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포트폴리오 위험이 측정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공분산, 즉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자산들 간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위험이 작다. 뭐 이런 정도만 들어두시고 넘어가는 걸 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했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했다 치면 위험 중에는 자, 총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건데 체계적 위험은 이게 시장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어는 시스템을 번역한 거예요. 체계적은 시스템 전체, 지구가 붕괴돼 혹성이 와가지고 혹성이 날라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한다 그러면 지구가 그냥 다 멸종해요, 멸종. 피할 수가 없어요. 뭐 호주에 간다고 중국에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시스템이 문제라서. 마찬가지로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자, 이게 주식시장 이론이잖아요, 원래. 주식시장이 있는데 시장 전체, 여기 종목들이 쭉 있는데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자산의 공통된 위험입니다. 가령 경기 변동, 경기가 극심한 불황에 다 빠져요. 다 영향을 받아요. 인플레이션이, 전쟁, 이자율 변동 이런 것 등은 전체 종목에 영향을 주는 거죠.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나누어 봤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꾸어 버린 역사적 사건이었죠. 외환위기 이후와 이전과의 세계는 너무 달라요. 제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전의 직장생활과 이후의 직장생활이 완전히 변했죠. 외환위기 때 주가 다 폭락했어요. 예,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 시장 전체가 받는 위험이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비체계적인 위험이에요. 이거는 개별 기업이 받는 고유한 위험이라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냐라고 하면 나눠서 사면 된다. 삼성전자 10억 원만 샀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령 강력한 노조를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노조를 결성해서 파업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그래서 10%가 빠졌다라고 하면 1억 원이 날아갑니다. 삼성전자를 10억 원 산 사람은.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몰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눴어요. 5억 원 사고 국민은행 5억 원 샀어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삼성전자 파업으로 여기 10%만 빠지니까 5천만 원만 빠지는 겁니다. 국민은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만 빠지는 거예요. 나눠놔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더 나눠봤어요. 얘는 1억을 사고 9개 종목으로 각각 1억 원씩 9억을 사게 되면 이번엔 여기에 대해서만 10% 빠지잖아요. 그럼 1,000만 원으로 또 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면 이렇게 1억 원의 피해를 보지만 종목을 늘려나가면 나갈수록 피해 금액이 줄어든다.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런 위험은 개별 기업만이 받는 고유한 위험이라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구성 종목 수를 늘려나갈수록 줄어드는 위험이고 개별 자산별 고유한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소송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경영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개별 기업 각자가 받는 위험이기 때문에 나눠놓으면 피해진다. 자식도 하나만 낳으면 그쵸? 자식을 여럿 낳으면 내 잘못해서 하나가 잘 될 수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하는 건 뭐 시험에서 맨날 똑같아요.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없고 맨날 이거예요. 네, 그 의미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고 위험인데 얘가 총 위험이고 이 총 위험의 구성은 자, 여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졌다 이겁니다.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 지금 종목 수가 10개에서 가령 100개로 늘어도 이건 줄지 않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종목 수를 많이 사도 아까처럼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시장 전체가 받기 때문에 얘네들 다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종목 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이 화살표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종목 수를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면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나면 체계적 위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종목 수를 무한대까지 늘리면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 수렴한다. 즉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이해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목 수를 무한대까지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없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 비용이라는 것도 존재해서 증권만 하더라도 거래세, 수수료 이런 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스켓을 구성할 때 몇 개 종목, 10개에서 20개 종목을 구성한다든지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선정 기준은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수익률의 상관계수예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상관계수. 그래서 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가령 자 로우 이걸 이제 상관계수라는 통계적 표현인데 AB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AB 두 종목이 수익률에 연관되어 있는 정도가 완전히 똑같든지 완전 정해상관이든 여기 있죠? 1. 예, 이게 1입니다. 예, 완전 부해상관이든 완전히 완벽히 반대로 가든지 예,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1과 마이너스 1과 1은 현실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수익률의 상관계수의 숫자가 1이 아닌 이 밑으로 가면서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작은 것들로 바스켓, 즉 포트폴리오 종목을 구성할수록 분산 효과, 여기서는 위험 회피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이게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면 가령 여러분 생각에 느낌에 삼성전자 5억 원과 LG전자 5억 원을 산 포트폴리오와 삼성전자 5억 원과 국민은행 5억 원을 산 포트폴리오 중에 느낌상 어떤 것이 분산 효과가 있을까? 어떤 것이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을까라고 하면 얘죠. 쉽게 말하면 얘는 아들만 둘이고 얘는 아들 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작다는 것은 좀 종목의 색채가 다른 것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만일 가정하기를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파업에 의해서 10% 빠졌다. 그러면 5억에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죠. 1이라면 얘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은 종목이에요. 얘도 5천만 원이 빠져서 총합 1억 원이 빠지니까 삼성전자를 10억 산 것과 뭐가 달라요? 무늬만 두 종목이지 실제로는 똑같이 움직이는 1인 경우에는 완전 정해상관이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없다.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0.99라면 이제 있어요. 여기 조금이라도 덜 빠져요. 예를 들어서 1만 아니면 돼요. 그 대신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거고 이렇게 낮아질수록 있다는 거죠. 만일 얘 같은 경우 분산 효과가 만약에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가 AB 0이라면 0이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됐는지 나는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만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0이니까 결국 분산 효과가 커졌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이제 더 커져서 그죠? 얘가 반대로 상쇄해줘요. 마이너스 1인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예요.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10% 5천만 원 빠졌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만약에 마이너스 1인 완전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면 그렇다면 얘가 5천만 원 반대로 완벽하게 상쇄해 주는 경우예요. 현실에는 없다 그랬어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면. 자, 따라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수를 가져갈 때는 각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 간의 상관계수가 작은 것들을 골라야 된다. 그래야 분산 효과가 커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것도 종종 자주 나오는 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인데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가령 여기가 위험이고 표준편차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 평면에서 자, 투자 가능 집합은 이 아래에 있어요. 이 위에는 없습니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예요. 가령 A하고 B하고 차이점은 A는 상장주, 우량주, 블루칩, 우량주 펀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량주로 100개 종목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면, 얘는 가령 벤처기업이다. 성장기업이다. 성장주. 그러니까 얘는 좀 약간 위험하지만 성장 종목 50선이다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놓은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크지만 수익도 커요. 이 위에는 없어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A와 B를 어떤 사람들이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갑에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커진다는 것은 자, 주어진 위험에서 수익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인 경우에는 자, 갑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 중에 가장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얘입니다. 얘 1번이에요. 1, 2, 3번 중에. 근데 1번은 종목이 건질 종목이 만나는 점이 없어요. 2번하고 3번은 자, 이게 종목이 있지만 가령 얘네들과 얘네들보다 얘를 고르는 것이 효용이 더 크죠. 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은 갑 입장에서는 접점에서예요. 접점. 접하는 점이 무차별 곡선상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거예요. 얘는 허당이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B도.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좀 더 보수적인 투자자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공격적 투자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령 이 사람을 을이라고 한다면 을 입장에서는 접점에 있는 B를 선택하고 성장주 펀드를 고르는 거고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인 경우는 우량주 펀드를 골라서 A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 투자 성향, 개별 투자자의 성향이 반영된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고요. 자,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한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는 자본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주식회사채, 국채, 부동산이 있는데 정기예금 등도 있고 최적 배분을 해줘야 된다. 최적 배분의 문제다.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다. 이걸 관리해 주는 것이다. 자산산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잘 모르면 자산산분법 예전에 자, 예금, 주식, 부동산이 시장의 3대 투자 대상 자산이라고 가정해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예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위험도 낮고 그렇지만 수익이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이 높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수익은 높지만 부동산은 수익성도 높고 위험도 높지만 문제는 환급성이 낮아요. 이 단점을 섞어버리자. 그래서 자산산분법은 포트폴리오 일종이지만 이게 최적 배분은 아니에요. 최선의 배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자산산분법은 하나의 사례다. 고전적인 수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부동산 하기다 보니까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특징 이런 것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포트폴리오 문제를 할 때. 부동산은 어떨까? 결국 부동산은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을까 높을까 이런 거예요. 낮겠죠. 자, 이게 전 세계 지도인데 이거 여기 있는 거 국제적 다국적 기업 트럼프 요즘 난리지만 다 사버리면 지역별로 부동산 때문에 시장이 다 달라요. 수익률의 연관 정도가 거의 없어요.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아요. 개별성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유형별로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생각해봐도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아니,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동순환하는 경향이 있지만 얘는 역순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빠지는 거고, 얘가 빠져줄 때 얘가 올라가서 메꿔주는 거고요.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거예요. 예, 경기 변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지역별로 나눠 사거나 업종 유형별로 나눠 사면 그냥 쉽게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쉽겠죠. 이럴 수 있다 라는 정도를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보기로 하죠. 15회 문제. 15회 문제는 다들 지금 봐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이게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물어본 건데요. 특이한 것은, 그리고 이게 평균 분산이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쭉 나왔고, 자, 지문을 보면 1번 A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저위험 저수익이다. 그러니까 얘가 수익이고 얘가 위험이다. 저수익 맞죠? 제일 낮으니까. 위험도 제일 낮으니까 저수익 맞는 거예요. 2번 A, B, C 모두 수익률의 움직임이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 이것은 뭐냐면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어디가 더 높냐 이거죠. 765, 458, 236, 123, 567, 365. 이 말은 주식과 수익률의 움직임이, 주식이 상승할 때 얘는 같이 움직이고 그 정도가 더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높다.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더 크다 이겁니다. 변이계수를 통해 위험 조정 할인 수익을 위험 조정 수익이라고 했으니까 변이계수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위험 한 단위당 수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표준 편차 %당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수익률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했어요. 그럼 A는 얼마냐면 A는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는 7%고 B는 수익률이 14%고 얘는 15%죠. 이거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 크기를 비교하면 되니까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잖아요. 분모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 한 단위당 수익이 A가 더 크니까 A가 선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거. B 부동산이 A보다 우월하다 해서 틀렸다 이거죠, 이게. 3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평균 분산 결정법에 따를 경우 투자자는 C 부동산을 투자 자산에서 제외한다. 자, 보면은 B보다 얘는 수익이 낮죠. 근데 위험도 커요. 수익도 낮고 위험도 큰 얘는 B에 지배당하는 거고, 얘는 몰라요. 수익은 크지만 위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A, B 둘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5번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타 금융상품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A 부동산하고 주식채권 살 건데, 주식채권하고 부동산 살 건데 어떤 부동산이 좋으니? 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걸 사야죠. 그러면 주식 중에 제일 낮은 건 B 부동산. 채권을 살 때도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제일 낮은 것은 B 부동산. 그러니까 주식 채권을 살 때, 금융상품을 살 때 부동산 하나 사라면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B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5회 문제 좀 어려웠었고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할수록 낮은이 아니라 높은. 벌써 답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편입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고 이걸 포트폴리오 효과 혹은 분산 효과라고도 해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할 때 상승하죠. 이거 같은 말이죠. 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있을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은 자, 시간에 대한 비용, 무위험이자율,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할증률 포함되어 있다. 18에는 이제 그림 문제가 있는데
역시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이 있는데 A, B, C, D, E 자산 5개 존재한다. 투자자는 위험의 P형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한 거죠. 자, 투자 자산 A, C, D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A, C, D 가장 높은 이 그림에서는 A와 C에 50%씩 절반씩 투자한 것과 기대 수익률과 A와 D에 요거 절반 50%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수익률은 얘는 같고 C보다 D가 높으니까 절반씩이니까 AD가 수익률이 높겠죠. 그죠? AD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보다 낮다. 그죠? 그러니까 AC가 AD보다 낮은 거 맞는 거예요. 2번도 맞고. 1번 어땠죠? 1번도 맞고. 3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럼 지배 원리 중에 B 버리죠. C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AC 포트폴리오 하나 둘 AC 뭐 욕같네. AC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보다 AC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더 크다. AC 자 이건 뭐냐면 AC는 3개고요. 이게 종목수는 2개잖아요. 하나가 더 추가됐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AC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더 큰 게 아니라 AC가 더 커서 얘는 틀렸어요. 이건 단순하게 종목수가 하나 더 추가된 포트폴리오가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가 더 공격적이다. 아까 보셨죠? 무차별 곡선도 여기가 완만하잖아요. 위험이 커도 수익이 높은 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였고요. 20회 틀린 것. 자,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상관계수 1이다. 1이면 분산 투자 효과 없다 그랬어요. 효율적 프론티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연결한 선. 위험의 P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이 그림, 그죠? 위험이 높더라도 여기보다는 여기. 답이 너무 쉽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부동산 나왔어요. 지역 유형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자, 24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봐라. 비중은 AB 모두 50%씩이다. 자, 이것도 같아요. 이건 뭐 확률 40%, 호황일 확률 40%, 0.4, 불황일 확률, 호황일 확률 6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발생 확률이 이렇고 투자 비중은 50%씩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A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곱하면 호황일 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8%, 여기는 6, 7, 42, 4.2%. 그죠?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많어? 42%네. 그죠? 70이니까. 네. 그러면 얘는 50%가 돼요. 숫자가 크네요. 얘는 기대 수익률이 50%고, 자, 얘는요. 얘도 0.4 곱하기 10은 호황일 때는 4%고, 그죠? 0.6일 때는 18%고, 그럼 22%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더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절반씩 투자했잖아요. 가중치가 0.5예요. 얘는 절반 투자했으니까 25%를 얻고 얘는 11%를 얻어서 합하면 36%, 얘 절반이니까 11이죠. 뭐 이런 식인 계산 문제가 되겠고 25에도 또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표가 좀 바뀌어서 호황일 때, 불황일 때. 호황일 확률은 40%고 불황일 때는 60%입니다. 이렇게 불황일 때는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산 비중 여기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를 먼저 해보면 상가는 호황일 확률 428, 8%. 호황일 때 8%고 불황일 때 6%. 더하면 이거 8하고 6을 더하면 14%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4, 5, 20, 0.4, 25에 0.4를 곱하면
4, 5, 20, 10%네요. 네, 4분의 1, 10%고 얘는 6을 곱하면 6%니까 얘는 16%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4%. 곱하는 거 중에요. 여기도 6, 8, 48. 4.8%. 더하면 8.8%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얘 비중은 20%. 그러니까 여기다 0.1을 곱하고 얘는 비중이 30%니까 0.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8.8에다는 0.5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8. 아, 계산하기 되게 귀찮네요. 3, 6, 18, 4.8. 얘는 절반이니까 4.4. 이걸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더해서 계산하면 16, 20이 되고 8, 12가 되네요. 네.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좀 귀찮긴 하지만 이 자산 비중이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는 전에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대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각 자산에 거기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더했을 뿐이다. 그런 거죠. 26회. 자, 포트폴리오 이론. 옳은 것은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짐으로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마이너스 값을 가져서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이는데.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성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고, 포트폴리오 평형태는 투자 산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비체계적 위험. 그죠? 예, 체계적이 틀렸어요. 맨날 나오는 게 나와요. 자, 되셨고 이번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건데, 재무는 영업 레버리지도 있어서 여기다 재무자를 붙이는 건데, 이거는 차입을 통해서 투자할 때 돈을 빌려서 마치 지렛대처럼 수익률이 금방 쑥 올라가고 쑥 힘없이 내려갈 수 있다. 차입을 통해서. 차입을 왜 하느냐 그러면 자기 자본은 부족하죠. 그래서 돈 빌려오고 빌려서 이자 내는 건 세제 혜택이 있고 비용 처리되니까. 레버리지를 통한 잠재이익 실현. 좀 남의 돈을 가지고 한번 크게 일어나 보겠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차입을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지렛대 효과,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수익률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걸 레버리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증폭된다 이거죠. 수익률의 변화가.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 총 자본 수익률은 말 그대로 총 자본에서 이걸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수익금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 사례에서는 자 1,000원, 만약에 총 자본이 1,000원이다. 근데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익이 100원 났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총 자본은 자기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 뭐 부채 이런 걸 더한 거죠. 이 자기 자본 요거예요. 자기 자본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본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타인 자본이 0이다 그러면 총 자본 수익 1,000원 가지고 이자율 의미가 없어요. 이자율 의미가 없이, 이자율 이건 빌린 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이 총 자본이고 자기 자본이니까 언제나 10%로, 남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 이렇게 언제나 10%로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500원을 자기 돈이고 500원을 빌린 경우를 봐요. B 경우를. 그럼 자기 자본은 500원이 되는 거고, 500원 원자 생략. 이자율이 6%죠. 번 돈 항상 100원이에요. 100원을 벌었고 대신 이자를 빼줘야 돼요. 자, 빌린 돈 500원에 이자율 6%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100에서 30을 빼면 500분의 70이고 5, 6, 30이니까 이거는 곱하기 2를 하면 1000분의 140, 14%네요. 이렇게. 벌써 수익률의 변동폭이 생겼어요. 14%로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렛대 효과. 4% 올라갔잖아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니까. 그리고 만일 여기 100원이고 900원을 빌렸다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본은 100원이고요. 그 100원 벌어서
900원에다가 이자 6% 이렇게 떼어주고 나면 이건 100분의 6, 9, 54 540원이니까 460원이 남죠. 그러면 46%죠. 46원 54원이고 그럼 46%예요. 수익률이 더 올라갔어요. 더 빌렸더니 이렇게 차익 금액이 커질수록 수익률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예요. 자, 반대로 해당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10%인데 이자율이 15%라면 자, 이자율이 15%라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 경우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이제 이 경우는 자, 예를 보게 되면 예를 보죠. 이 경우는 자기 자본이 500원 빌린 거죠. 500원이고 100원 벌어서 500원에다가 빌린 돈 500원에 이제 이자가 15%예요. 아까처럼 6%가 아니라. 그러면 5, 25, 75를 빼니까 여기서 25만 남죠. 500분의 25는 5, 25, 5%가 되는 겁니다. 지금 차입을 안 했으면 10을 벌 텐데 괜히 빌려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졌죠. 이것을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얘는 뭡니까? 차입을 안 했으면 10인데 차입해가지고 막 올라갔죠. 얘를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아예 마이너스 35까지 납니다. 이게 이자가 수익을 감당을 못해요. 이자가 더 많은 거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10%라면 이번에는 하나마나 똑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10%라면 말이죠. 100원에서 50원을 빼니까 50이죠. 500분의 50은 50%잖아요. 10%잖아요. 그렇죠? 100분의 10이니까 10%예요, 다. 어떻게 해봐도. 이것을 우리는 중립 레버리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라는 걸 보니까 자, 자기 자본 수익률 혹은 총자본 수익률 혹은 투자 수익률과 차익 금리를 비교해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고 얘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을 했으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죠.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얘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 만약에 총자본 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빌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총자본 수익률이 10%인 경우였는데 6%로 차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다 커진 겁니다. 총자본 수익률보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반대인 경우로 여기 이자율 15%로 빌리게 되면 이번에는 낮아졌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다 낮아졌어요.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고 중립 레버리지는 이제 10%로 불린 이 경우입니다. 그러면 같았어요. 항상 총자본 수익률과 같아지는 효과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셨지만 수익률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표준 편차를 크게 한다는 것은 차입의 증가가 수익률의 변동폭을 크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어렵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한 2차례 정도 지문 속에 있어서 이 개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건 이건 제목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캐피탈 어셋, 자본자산, 프라이싱 모델 해가지고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건데 자산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거야. 가령 얘를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몰라도요. 그냥 이거는 용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자, 그 위험과 수익에 합당한 어떤 선이 존재한다 이거죠. 시장 내에서는 가령 위험이 1%라면 수익이 3% 정도인 게 시장에서 존재하더라. 그런데 위험이 좀 더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어떤 시장 내에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언더밸류 얘는 말이죠. 언더밸류 얘는 과소평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자산과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요게 시험 문제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얘가 있잖아요. 10,000원짜리였는데 이게 위험보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사람들이 막 사가지고 20,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가격,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다시 떨어지죠. 수익률이 다시 떨어져서 증권시장까지 복귀하게끔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가격이 올라서.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죠. 10,000원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20,000원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경우는 이제 오버밸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자산들의 위험이 2%일 때 수익이 한 4%는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턱도 없이 낮죠. 이걸 누가 사? 다 팔아, 다 팔아. 팔면은 가격이 10,000원에서 가령 5,000원으로 하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겠죠. 기대 수익률이 싸졌으니까 가격이.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서 이 선으로 복귀하는 어떤 시장선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조정해 가면서 한다라는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CAPM 모형에서 낸 건데 모형을 자꾸 얘기하려면 어려워지니까 요 부분, 그쵸?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되겠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기로 해요. 1번,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가 차입 등을 동반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하고, 2번, 지렛대 효과는 지분 투자액 대 투자액의 진폭을 크게 해서 위아래로 커지는 거 계산해 봤죠. 차입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가 크다는 것도 해보셨죠. 자, 지분 투자가 지렛대 효과라는 위험을 낮췄어요. 말도 안 돼. 위험도 커져요. 자,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반면에 깡통 날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위험은 커진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전세 끼고 집 산다. 이것도 지렛대 효과죠. 남의 돈 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자, 15회 때 또 쉽지 않은 유형의 문제가 그 당시 나올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은 15%고 대출금리는 1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싸게 빌렸죠. 정해지렛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비율이 50%일 때 자기 자본 수익률과 대부비율이 80%일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서 그 차가 얼마냐,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포인트 증가하는 걸 물어봤어. 진짜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 비율을 먼저 보면 론 투 밸류 레이쇼, 대부 비율이 50%라는 것은 100분의 50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100원짜리 투자하면서 50원 빌렸다 이거 아닙니까?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그러면 100원은 총 자산이고 50원은 빌린 돈이니까 자기 자본은 50원이잖아요. 빼면. 그리고 본 돈은 100원에 15%니까 15원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자는 빌린 돈 50원에 대한 10%를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5원이죠. 그러면 5를 빼면 10이죠. 50분의 10은 20%입니다. 자, 보세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이번엔 대부 비율이 80%로 올라가면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이런 지문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100원짜리 80원 빌린 꼴이니까 20원이 자기 자본이고, 그리고 100원에 대한 수익률은 역시 15%니까 15원 벌어서 80원에 대한 이자 10%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 20원에서 8인 거죠. 15에서 그럼 7이 되죠. 5씩 곱해보면 100분의 35.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이 차이가 15%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18회.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이것도. 이게 뭐 복잡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 딱 쓰고 4천만 원. 번 돈 얼마야?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 빼주면 되잖아요. 번 돈은, 순영 없어도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임대료거든요. 임대료 800만 원. 인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번 거예요. 가치가 2% 올랐어. 1억짜리 2% 오르면 200만 원 올랐어요. 1000만 원 벌었네. 이제 여기서 이자만 빼주면 되잖아요. 빌린 돈 얼마냐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에다가 이자율 얼마라고요? 8%예요. 이걸 계산하면 되니까
자, 4천만 원이 자기 자본이고, 1,000만 원이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68, 48이니까 480만 원을 빼면 520만 원이 되잖아요. 4일은 3, 4일은 4, 4, 32. 13%가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20회는 이제 말로 된 문제, 레버리지 효과, 재무 레버리지. 자, 정의는 잘 돼 있어요.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고, 정의 레버리지 정의,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즉 대출 이자보다 높을 때, 중립적 레버리지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았었고, 부의 레버리지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죠.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앞선 계산에서 해봤고,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어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커지는 거예요. 네, 틀렸죠? 네.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했다. 이거는 뭐냐면 투자 수익률이 차익금리보다 클 거로 예상한 거죠. 이래서 투자한 거예요. 가령 차익금리가 5%인데 투자 수익률이 6%다. 이렇게 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했을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 경기 변동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4%로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오히려 더 부의 지레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수익률 밑으로 확 꼬라박은 거예요. 경기 변동이 위로 가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변동이에요. 변동금리로 차입됐다면 경기는 6% 맞았는데 이게 금리 변동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7%로 올랐다. 그럼 이것도 부의 지렛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면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폭이 위아래로 커진다면 표준 편차가 무지막지하게 커져서 위험은 증가하는 거죠. 감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번이 틀렸습니다. 25회. 자,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이것도 아주 간단한, 뭐 복잡해서 쪼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본 1억이고요. 번 돈 써. 순영업소득 2천만 원. 뭐 이거 가격 상승하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2천만 원 벌었어. 그 다음 이자. 이자는 대출 금액에다가 곱하기 이자. 이게 끝이에요. 6%. 이게 답이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1200만 원? 2억에 60%. 1200만 원. 6%. 그럼 이거 빼주는 거죠. 그러면 1억 중에 800만 원 남네? 그러니까 뭐 계산할 것도 없이 8%. 1번. 답이 이렇게. 1분. 1분이 뭐예요? 몇 초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를 이렇게 딱 보고 당황하시거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셔서 힘든 거죠. 사실은. 자, OX. 포트폴리오의 목표는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거나, 벌써 틀렸죠? 비체계적 위험, X입니다. 자, 상관계수가 1이라면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요. X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다 그랬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 그러면 국지적 시장,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쉽다 이렇게 가야죠. 어려운 게 아니라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습니다. 자, 차익금리가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다. 그럼 이거 정해지랬대죠. 예, 맞는 거예요. 11번은. UMIP형 투자자 중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덜 위험한 거 채택한다. 맞는 거고요.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수가 증가할수록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에 수렴한다. 왜냐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될 테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다 마쳤고요. 자, 그래서 1장이 끝났습니다. 1장이 불확실성화에서의 투자 분석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2장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중에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 이것도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